네, 요 펑션 어프로시메이션 하는 문제.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 펑션 어프로시메이션, 타임 시리즈 프리디션 그리고 기존 자료를 조금 더 보강한 자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에 대한 어프로시메이션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결국은 뭐예요? 어떤 우리가 다루는 문제로부터 가능한 옵저베이션 데이터들을 사용을 해서 그들 간의 인과관계, 즉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우리가 넣어서 관계를 추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결국은 이 도메인에서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입력을 하고 무엇을 출력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배우는 요 뉴럴넷이 이런 함수를 어프로시메이션하는 걸로서 결국은 변수나 관측치 간의 이 관계성, 입력,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즉 입력과 출력 간의 그 관계, 어떤 것을 출력으로 넣고 어떤 것을 입력을 했을 때 그 매핑 구조가 잘 우리가 표현되느냐, 학습이 잘 되느냐 그런 문제로 보면 되겠어요. 결국은 뉴럴넷에서는 이 펑션 어프로시메이션 하는 이러한 능력이 뛰어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타임 시리즈 문제를 좀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타임 시리즈는 현재의 그 t라고 하는 관측치가 있으면 우리가 AR 모델에서는 과거의 P개의 관측치가 어떤 리니어한 파라미터에 의해서 이와 같이 표현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고, 그것을 우리는 AR 모델로 했어요. 결국은 타임 시리즈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임의로 생성하는 방법을 좀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성하는 방법은 여기서 사용하는 그 뭡니까? 오토 제너레이트 샘플이라고 하는 타임 시리즈 제너레이션 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했고, 거기에서는 우리가 ARMA 파라미터 그리고 숫자를 넣어서 생성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코드를 보면은 관련된 것들을 불러오고 numpy 그다음에 AR에 해당되는 파라미터를 우리가 주어지고 그것을 제너레이트 샘플이라고 하는 이 파라미터에 AR과 MA 텀을 넣고 그리고 뭐 일부 이제 그것을 생성을 해서 또 생성된 Y를 또한 뭐 이렇게 이와 같이 추정을 해서 결국은 그 파라미터가 우리가 사용된 파라미터가 제대로 추정이 되는지도 이게 살펴볼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 ARMA 제너레이트 샘플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Y를 생성을 했지만 생성된 놈을 우리 거꾸로 우리가 ARMA라고 하는 요 메소드를 써서 거꾸로 우리가 그 파라미터를 추정을 했을 때 과연 그 파라미터가 우리가 사용된 파라미터로 추정이 되는지를 검증하는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AR 파라미터는 우리가 스테이셔너리한 파라미터를 여러 개를 이제 코드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생성된 파라미터를 보면 이와 같이 데이터의 플러팅으로 구성이 되고 여러분들은 이 플러스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이 데이터를 좋아하는 이 플러스를 밀접하게 분석을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그 뭡니까
뉴럴 네트워크에 필요한 것들을 불러왔어요. 케라스와 옵티마이저 그리고 여러 가지 시퀀셜을 이제 불러오고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타임 시리즈를 생성하는 모듈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얼리 스타핑을 우리가 또한 사용하기 위해서 불러왔어요. 그리고 그래프를 쓰기 위해서 그래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왔어요. 에폭에 대해서 결국은 얼마나 우리가 지정할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얼리 스타핑을 해야 되는데 얼리 스타핑은 전체 이터레이션을 나타내는 에폭수가 도달하기 전에 해가 더 이상 요 페이션스 이터레이션 동안 그러니까 여기서는 열이네요. 페이션스 이터레이션 동안에 민 델타 이상으로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전에 학습을 중지하는 우리가 더 이상 이터레이션을 진행을 해도 이게 형성이 되지 않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정한 이터레이션을 다 하기 전에 해가 더 이상 요 페이션 이터레이션 하는 동안 여기서는 우리가 이건 파라미터죠. 10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보수적으로 하면 이 페이션 숫자를 더 높이면 되겠죠. 일정한 이터레이션 동안에 그 해가 증가되는 형성되는 이 폭이 더 이상 이거보다 형성되지 않으면 사전에 학습을 중지하는 이런 조건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개의 그 타임 시리즈를 생성하는 생성 모듈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개의 파라미터, AR 파라미터와 MA 파라미터를 넣고 우리가 AR, MA 제너리 샘플이 요구하는 형태의 것을 넣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다시 바꿔주고 AR과 MA로 트랜스포메이션 한 다음에 AR과 MA 텀으로 우리가 넣어서 실제로 시그널이라는 데이터를 10,000개를 생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생성된 데이터를 일부 볼 수도 있겠고 플라팅을 해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노멀라이제이션은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한 방법은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큰 값과 작은 값의 그 폭으로 스케일링을 모든 데이터를 재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분모는 뭐예요?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의 차이로 나누고 분자는 뭐예요? 원래 데이터를 가장 작은 값으로 빼서 나눠주면 자, 원래 데이터가 가장 작을 때는 이 분자가 0이니까 0으로 되고 이 시그널 데이터가 가장 클 경우, 맥스일 경우에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은 모든 데이터를 0과 1 사이로 우리가 전부 스케일링해서 바꿔가는 형태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가장 큰 값은 1이고 가장 작은 값은 0으로 이제 표현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 되는 것을 플러스를 해도 그래서는 큰 특징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그 노멀라이제이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은 그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디시말 스케일링하는 이런 방법, 그다음에 J-스퀘어 노멀라이제이션 방법, 여러 가지 세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데시멀 스케일링 스케일링 메소드는 우리가 VI는 원래 데이터네요. VI를 일정한 숫자로 나눠서 바꿔가는 건데 얼마로 나눌 것이냐를 보면은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만약에 데이터가 마이너스 10, 200일, 300일, 400일 이와 같이 이와 같은 데이터가 있을 때 이 중에서 절대
값이 가장 큰 값을 하나를 선정하죠. 여기서 가장 큰 값, 절대값으로 가장 큰 것은 701이네요. 701인데, 자, 이 701보다도 701보다도 크지만 이 701보다도 701을 1000으로 나눴을 때 1보다는 작고 가장 1보다 작은 요 숫자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701이 1보다 작으려면은 10의 몇 승이 돼야 되느냐? 1승이냐, 2승이냐, 3승이냐. 물론 10의 4승도 1보다 작지만 가장 큰 숫자를 제2꼴 3을 구해서 우리가 10의 3승으로 모든 데이터를 전부 스케일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데시말 스케일링 메소드로 모든 큰 값을 중심으로 그 값으로 10의 몇 승의 요 숫자를 찾아서 모든 값을 전부를 그 값으로 나누는 거죠. 자, 이 나누면 1000으로 나누면 이와 같이 노멀라이즈된 것이대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은 우리가 이제 배운 거죠.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은 이와 같이 뭡니까? 이 뒤에 것이 어떻게 되나요? 없어지고 UMA와 뭡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한데 결국은 오른쪽 텀을 무시를 했을 때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 자, 뉴맥스와 뉴민이 있네요. 뉴민이 있고 뉴민 있으면 이 두 개가 우리로서는 우리가 사용한 방법은 우리 오른쪽에 있는 방법을 사용했죠.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나누고 원래 값에서 가장 작은 걸 뺀 것으로 스케일링을 한 거네요. 스케일링을 해서 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계속 들어올 때는 이와 같은 그 방법으로 더 이제 확정이 되네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계속 우리가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데이터의 맥시멈과 민 값을 또한 이렇게 고려를 해서 우리가 초기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보다도 새로운 값들이 더 들어왔을 때를 고려한 거네요. 네. 자, 그다음에 그 J-스코어 노멀라이제이션은 우리가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방법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시그마의 원래 데이터를 평균과 표준 편차로 나눈 거로 볼 수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J-스코어 노멀라이제이션, 우리의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그런 것으로 우리가 연기해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그 데이터에서 보면은 이제 함수에서 인풋과 그 출력을 구성하는 이 함수에 대한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데이터를 넣고, 자, 윈도우 사이즈가 여기서 2다. 윈도우 사이즈가 2를 넣으면 원래 x와 y를 넣을 값을 넣고 아무것도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i 거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되 x와 y를 계산할 때, 자, y는 시그널 데이터에 i 플러스 윈도우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y 데이터는 하나예요, 하나. 그 시점이 어떤 i 플러스 윈도우 사이즈만큼 계속 i가 증가함에 따라서 y3, y4, y5로 되고, x는 뭐예요? 그거로부터 윈도우 사이즈만큼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i에서부터 i 플러스 윈도우 사이즈. 그러니까 맨 마지막 텀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y3인 경우에는 y3이 되고 여기에는 y1과 y2, 그다음에 y4에는 y2와 y3 이와 같이 이 윈도우의 사이즈, 즉 과거 몇 개까지를 고려할 것이냐. 우리가 AR 텀에서 그 P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가 뭐 3이다 그러면 과거 3개를 가지고 그 다음 거를 출력으로 만들어가고, 뭐 윈도우 사이즈가 4다 그러면 과거 4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데이터를 이렇게 전부 형성을 하는, 그래서 입력과 출력의 각각을 만들어가는 그 함수가 여러분 이 함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그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이와 같이 별도로 분리하고, 그리고 이제 별도로 우리가 테스트된 데이터를 또한 한번 밸리데이션을 하기 위해서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또한 별도로 분리를 했어요. 이고 나서 이제 이 트레인 데이터, 밸리데이션을 하는 데이터, 그다음에 테스트 데이터 세 개의 데이터셋을 그 입력층과 이 출력층으로 구별을 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었네요. 자, MLP 모델을 구성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온 것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고, 이것의 층을 몇 개로 할 것인가를 자동으로 코딩하는 것이 위의 과정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거를 보면은 입력은 과거 몇 개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윈도우 사이즈가 나타나고, 최종 출력은 하나가 되고, 그리고 히든 레이어가 이와 같이 4, 8, 16, 31로 이제 나오는 거고, 액티베이션 함수는 우리가 밸류를 사용을 했어요. 우리 이 구조에서 보면은, 그리고 이제 모델의 컴파일을 써서 실제로 러닝 레이스를 넣고, 이것은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에 대한 로스 함수밖에는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애큐리시 함수는 우리가 명확하게 타겟을 가지고 애큐리시를 계산을 할 수 있을 때인데, 여기서는 뭐 애큐리시를 계산하기가 어려운 거죠. 불가능하죠. 결국은 예측에 대한 그 민스퀘어 에러로, 예측 에러로서 우리가 로스 함수만 고려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델을 트레인하기 위해서 입력과 출력의 데이터를 넣고, 그리고 이제 이터레이션을 넣으면서 배치 사이즈를 굉장히 크게 넣었네요. 그래서 256. 셔플은 우리가 여기서는 false로 넣었는데, 학습을 할 때에 학습의 데이터를 셀렉션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랜덤으로 셀렉션 할 것이냐, 위에서부터 차별할 것이냐, 이런 거죠. 얼리 스타팅을 넣었고, 밸리데이션을 우리가 넣어서 트레인된 결과와 동시에 밸리데이션을 해서 한번 그 결과도 같이 비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이 학습률과 에폭 사이즈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습률이 크면은 이제 학습이 빠르게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빠르게 수렴되는 이점은 있지만, 학습률이 작을 때는 우리가 충분한 학습을 이제 해줘야 되고, 학습률이 큰 경우에는 우리가 빨리 수렴이 되긴 하지만 수렴된 이후에 약간의 오실레이션, 왔다 갔다 하는 이와 같이 일괄되게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좋았다 나빴다 하는 오실레이션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학습률이 작으면은 수렴하는 데 많은 이터레이션이 요구되고, 우리가 당연히 이터레이션 수가 에폭 사이즈가 크게 요구되겠죠. 하지만 학습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대신 수렴되지 않을 수 있는, 즉 오실레이션 현상이 이제 학습률이 발생하는 것 반해서, 학습률이 작은 경우에는 수렴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터레이션이 되는 동안 이터레이션
여기 보면 학습률이 작으면 수렴하는데 많은 이터레이션이 요구되어 에포크 사이즈가 크게 요구된다. 하지만 하지만 학습률이 큰 경우라는 말이 빠졌네요. 하지만 학습률이 작은 게 아니라 학습률이 클 경우에는 뭐예요? 학습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대신 수렴되지 않으며 이터레이션이 진행 동안 오실레이션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학습률이 큰 경우에, 작은 경우에는 많이 요구되고 이터레이션 수가 많이 요구되지만 어떻게 오실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좀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학습률과 총 이터레이션 F의 수는 얼마나 할 것이냐. 이거 역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했어요. 데이터마다 다르게 요구되는 데이터 정석적인 문제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해야 되는 것이 문제가 주어지면은 입력과 출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어떠한 액터베이션 함수를 써야 될 것이냐. 그리고 히든 레이어의 수와 노드 수를 얼마나 할 것이냐. 그리고 학습률을 수하고 이터레이션. 학습률과 이터레이션은 굉장히 연계성이 많은 거죠. 물론 배치 사이즈 이 세 개가. 물론 러닝 알고리즘까지. 그러니까 학습률, 이터레이션, 배치 사이즈, 러닝 알고리즘 다 같은 그룹 내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에 대한 초기 웨이트 값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기 값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문제에서는 초기 값은 우리가 랜덤으로 작은 값을 주고 대신에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습과 관련된 파라미터가 밑에가 있다고 보면 위에는 네트워크 구조에 관련된 파라미터들이 위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위에 줄과 밑에 줄에다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우리가 문제마다 종속적인 문제로 우리가 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입력과 출력, 액티베이션, 히든 레이어나 노드 수는 네트워크 구조적인 문제네요.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그게 구조가 정해지면 웨이트를 초기값으로 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랜덤을 주는데 이 초기값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데이터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돌릴 때마다 동일한 데이터지만 이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는 수가 있는데 동일한 이터레이션 내에서도 그것은 우리가 초기값을 랜덤으로 주기 때문에 이 랜덤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 영향을 주며 어떤 유사한 문제를 통해서 모델의 구조와 초기값을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일반화 능력을 시킬 수 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자, 초기값을 그냥 랜덤으로 줄 것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유사한 놈을 학습을 미리 잘 시켜놓고 그 놈을 가지고 와서 다시 초기값으로 사용을 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초기값을 가지고 쓰는 것보다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학습이 된 놈을 학습된 또 초기값을 이전해 와서 그리고 우리가 좀 학습을 좀 더 잘 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세한 문제들을 미리 잘 이렇게 해놓는다면 이것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학습 지식을 이용해서 이미 학습된 neural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접근 방법.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는 이 개념도 여러분 문제에 따라서 매우 유익한 이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트랜스퍼라고 하는 것은 이전하는 거죠, 여러분. 지식을 이전하는 거예요. 이미 학습이 잘 된 그걸 이전하는 거죠. 자, 처음부터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정하고 초기값을 랜덤 시스템을 시작하여 학습시킬 때 요구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그리고 이제 일부 오버 트레이닝된 이런 것들을 줄이는 방법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새로운 문제가 트레인 데이터가 적은 경우 유사한 문제로 트랜스퍼런이 가능하면
일반화 능력을 좀 더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도 적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다른 이미 잘 유사한 문제의 그 지식을 좀 재활용하겠다는 개념이죠. 이 하이퍼 패러메터는 네트워크의 그 웨이트에 영향을 이제 주는 거네요. 영향을 주고 그리고 특별히 영향을 주는 게 이 초기값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초기값.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초기값이 어떻게 정해져요? 랜덤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초기값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돌려도 잘 결과가 안 나올 때 학습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초기화를 해서 다시 돌리면은 또 좀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구조와 모든 것이 다 같은데 우리가 학습을 했는데 학습이 잘 안 됐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시 그것을 초기화해서 다시 돌릴 경우에는 우리가 초기값을 다르게 랜덤으로 주기 때문에 좋아질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버피팅의 경우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우리가 예측 문제에서는 이와 같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미 학습은 굉장히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하면은 이와 같이 평균으로 그냥 나타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학습된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간에 차이가 많아서 학습은 잘 돼 있지만 여기에 특화된 학습이 실제로 테스트 데이터를 우리가 예측을 잘 못하는 현상인 거죠. 여기서 보면은 빨간 것은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ML 프리딕션이고 파란 것은 우리가 그 타임 시리즈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모델 그 파라미터를 알고 있다면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산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계산으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구조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 이 초기값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다시 한번 돌려보면 좀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기값은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준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굉장히 잘 돼 있다 할지라도 테스트를 해보면 예측을 전혀 못하고 이 평균에 비슷한 쪽으로 예측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우리는 초기값을 실행을 해서 해본다든가 아니면 이제 좀 다른 파라미터들을 바꿔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쓴 방법에서 보면은 이제 윈도우 사이즈는 인풋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측이 문제니까 출력을 하나 넣고 액티베이션은 밸류를 넣고 히든 레이어 4개를 넣고 각 노드를 썼어요. 그래서 학습을 시켜서 보면은 이와 같이 AR3인 경우를 잘 맞고 있네요. AR3인 경우 2.146, 1.598, 0.469가 나와 있는데 한번 뭐 여러분 돌려볼까요? 돌려보면 우리가 코드가 어디 있나요? 자, 여기서 보면은 타임 시리즈 문제에서 우리가 AR3 파라미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AR3를 여러분 새로운 그 코드를 여기서 불러올 수 있어요. 새 탭에서. 자, AR3인 경우 이것을 가지고 왔네요. AR 파라미터를 가지고 와서 컨트롤 C를 해서 우리 원래 예제 문제의 그 타임 시리즈 문제의 그 AR 파라미터에 넣어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최종 AR 파라미터가 최종적으로 사용되고 이 텀은 뭐 여기서 0으로 넣었기 때문에 무시돼서 타임 시리즈가 생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 다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를
타임으로 해서 이전 셀까지를 모두 실행을 하고, 여러분이 또 같이 돌리면 이게 또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 자, 들어가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MLP 모델을 돌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학습을 컴파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학습을 했어요. 제가 새로운 AR3에 대해서 에러와 밸리데이션이 잘 줄어들고 있어요. 이터레이션이 진행되면서 로스 값도 잘 줄어들고 밸리데이션도 잘 줄어들어서, 우리가 밸리데이션을 쓰는 이유는 왜 그래요? 이 혹시 오버피팅이 돼서 학습된 것만 잘 워킹을 하고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는 또 워킹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해봄으로써 우리가 학습은 엄청 잘 됐지만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가 또 워킹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버피팅 되는 경우를 점검하기 위한 그런 거죠. 양쪽이 전부 아주 굉장히 에러 텀이 작게 잘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화도 어느 정도 잘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터레이션 수번 200번까지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평가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평가 척도인 MSE 값이 상당히 작게 나왔고, MSE 값에 대한 함수를 보니까 잘 200까지 갔을 때 수련이 돼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델 평가를 해보고 이에 대해서 플러팅을 한번 해봤어요. 자, 우리는 모델 평가에 대해서는 실제 데이터와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 예측 데이터 두 가지만 플러팅을 해봤는데, 굉장히 우리가 아까 학습되는 과정에서와 밸리데이션 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보니까 굉장히 잘 로스 값이 줄어들었고, 그 결과로서 보면은 매우 이렇게 잘 예측이 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원래 데이터로 또 들어가서 보면, 자, 원래 데이터에 들어가 보면 여기서 우리가 사용한 AR3 파라미터가 매우 잘 학습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밸리데이션도 잘 돼서 이것이 어떤 학습된 데이터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일반화는 것도 상당히 잘 맞는 이런 데이터를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러닝 레이스를 바꿔보고 멀리 스타핑도 넣어보고 다양하게 좀 해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AR4 모델에 대해서도 사용을 해봐서, 여기서는 원래 데이터와 그다음에 ML 머신러닝 프리딕션이 이제 빨간 게 나왔고, 그러니까 모델 프리딕션은 뭐예요? 우리가 모델 프리딕션은 이미 우리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파라미터에 의해서 현재 데이터가 과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델에 의해서 예측한 거예요. 과거의 관측치를 가지고 거기에 파라미터를 곱해서 현재 값과 예측을 해서 예측 값을 보여준 것이 그것이 모델 프리딕션이죠.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들, AR4인 경우에도 이와 같이 나타났는데, 여러분이 이와 같이 진행을 하다가 학습은 이렇게 잘 되어 있지만 우리가 다른 테스트 데이터에서 예측을 했을 때 이와 같이 일직선으로 나타나면 사실은 이것은 그 일반화 능력이 예측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그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실제로 일반화 능력을 높이는 이런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시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려본다는 것은 초기값이 랜덤으로 줄면서 초기값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그 러닝 레이스를 줄여본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있다면 이제 구조를 조금씩 바꿔가는 거, 이런 방법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자, 여기서 동일한 1.840, 0.893 동일한 모델에 대해서 모델을 했지만 이쪽은 전혀 예측을 못했어요. 그런데 자, 이 모델은 보면은 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일반화 능력을 전혀 못하고 있을 경우에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바꾸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초기화된 웨이트를 바꿔가는데, 그 웨이트를 바꾼다는 것은 우리는 뭐 다시 한번 돌리는 거죠. 랜덤 변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러닝 레이트와 F폭을 조절해 가는 거죠. 러닝 레이트와 F폭. 그리고 배치 사이즈. 즉 러닝과 관련된 파라미터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바꿔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동일한 모델에 대해서 어떤 것은 전혀 예측을 못하고 어떤 것은 잘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실행을 하면서 경험을 아마 할 텐데, 자, 앞에 것을 보면은 러닝 레이스가 매우 작게 줬네요. 0.0001, 그 이터레이션을 700으로 했는데 우리가 배치 넘버를 50으로 했어요. 그리고 했을 경우에는 전혀 이터레이션 700을 전부 돌렸지만 이것이 학습 그 일반화된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러닝 레이스를 좀 더 높이고 그다음에 이터레이션을 동일하게 갔는데 이번엔 잘 됐어요. 자, 그 의미는 뭐예요? 이 경우에는 아마도 학습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초기 값에 대한 영향도 있을 거예요. 초기 값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러닝 레이스를 매우 작게 하고 했는데도 안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터레이션 수를 더 높이든가 뭐 이런 방법들 되고, 여기서 보면은 러닝 레이스를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러닝 레이스를 0.001 좀 높이고 전체 이터레이션을 동일하게 했는데 그 결과는 일반화 그 예측은 상당히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경우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하이퍼 파라미터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 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0.001에 이터레이션이 700인 경우, 또 뭐 다른 경우네요. AR5인가요? 하나, 둘, 셋. 5인 경우 잘 맞았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이제 이 MSE 값을 또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MSE 값, 민스케 에러 중에서 관심 있는 것은 뭐예요? 이 테스트 값이죠, 테스트 값. 그래서 0.0010338이고 얘는 0.00095입니다. 두 번째 경우가 좀 더 좋네요. 차이가 있다면 여기는 러닝 레이스 0.001이고 그 다음은 뭐예요? 0.0001 좀 작게 한 경우를 하고 동일한 이터레이션 넘버를 했는데, 이 두 번째 경우가 그 일반화 능력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좀 더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률을 다르게 갔는데 한 번은 크게 가고 한 번은 작게 갔는데 작게 간 경우가 좋아졌고,
자, 그다음에 그 이전 예제는 뭐예요? 한 번은 작게 갔는데 이건 아주 나빠지고 한 번은 크게 갔지만 이게 더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러닝 렛이 큰 경우가 좋냐, 나쁜 경우가 좋냐, 이것은 완전히 문제마다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모델 평가가 있어요. 모델 평가에 대한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특별히 이 예측 문제에 대해서는 예측을 이렇게 평균에 대해서 예측할 경우에 자, 이것은 여러 가지 영향, 이건 못한 경우에 결과가 못한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초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초기에를 바꾸기 위해서 한번 다시 돌리는 거죠. 돌리는 경우.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그 파라미터를 이제 바꿔가는 거죠. 파라미터 바꿔가는 것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러닝 레이트와 그다음에 이터레이션 수 그리고 뭡니까 초기가 요 세 가지 경우가 이제 러닝 학습과 관련된 영향을 주는 거고, 그리고는 이제 구조를 바꿔가는 문제가 그 다음 단계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계예요. 오버피팅은 일반적으로 이터레이션 수와 초기 그리고 또 구조 러닝 레이스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이 잘 보고, 자,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은 잘 돼요. 학습은.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일반화에 대한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를 우리가 적용했을 때의 결과예요. 자, 이렇게 데이어 같은 경우에 이거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것은 과적합이라는 용어. 학습된 데이터, 제한된 샘플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되고 너무 특화가 돼 있어서 이것이 그 학습 데이터가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의 그것을 전부 잘 나타내지 못하므로 너무 편중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했는데 그 시험 전체의 범위를 다 공부하지 않고 어느 한 분야만 밤새도록 거기에만 공부를 하면은 그 문제의 그 푼 능력 가지고 다른 문제를 풀 때는 더 나빠질 수가 있다. 나빠지는 게 못 푸는 거죠. 그래서 학습 샘플이 그 전체적인 문제의 경향을 잘 나타내지 못할 경우에는 이 학습에 대한 너무 학습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나쁠 수가 있다. 오히려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학습을 좀 덜 하는 것이 좋을 수가 있어요. 즉 어떤 경우에는 이 학습 데이터가 그 전체의 그 테스트 데이터를 잘 나타내지 못할 경우에는 학습을 조금 적당히 해주는, 적당히라는 것은 상당히 뭐 애매모호한 표현이긴 하지만 많이 학습하면 확실히 나빠진다는 경우가 있는 거죠. 학습률과 에포 사이즈, 이터레이션 수죠. 이터레이션을 얼마나 할 것이냐, 그다음에 학습률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학습률이 크면은 학습이 빠르게 이루어져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수렴되지만 학습률이 작을 때보다 에포 사이즈가 작게 요구되는 이런 뭐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마다 다른 거죠. 반대로 학습률이 작으면 수렴하는데 많은 이터레이션이 요구되고 에포 사이즈가 크게 요구돼서 그 학습률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대신에 수렴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아까 그 예제 문제에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학습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터레이션이 진행되면 지속적으로 수렴되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학습률이 작을 경우에는 많은 이터레이션이 그 요구가 될 수가 있고, 그러나 어떤 것이 일반적으로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학습률과 에폭수는 우리가 데이터마다 다르게 요구되는 데이터 정수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입력과 출력, 공유전 함수, 히든 레이어, 노드 수는 구조적인 문제고 또 구조적인 아키텍처적인 문제예요. 학습과 관련된 학습률, 이터레이션 수, 우리가 그 업데이트를 얼마나 할 것이냐, 배치 사이즈나 어떤 러닝 알고리즘을 웨이트 값, 이 중에서 어떤 러닝 알고리즘을 쓸 건가 보다도 나머지
그 파라미터가 더 크게 영향을 사실 주고 있어요.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아키텍처 이슈에서 아키텍처에 대한 파라미터들, 입력, 출력, 우리가 액티베이션 함수, 레이어스, 노드스 이런 것이 있고, 이런 웨이트 값들이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설명한 것이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는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이런 네트워크 구조를 랜덤으로 학습시켜서 오버트레인 문제를 줄이는 다양한 이런 방법들을 좀 사용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이제 학습 데이터가 적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가 적은 경우 쓰는 방법으로서는 학습 데이터를 늘려가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여러분 학습 데이터를 늘리려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데이터를 더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얻는 방법으로서는 적은 실험을 써서 얻을 수가 있고, 그 실험을 쓸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적은 실험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실험 기획법 방법을 또한 여기서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그 실험 기획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실제로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그냥 하게 되면 1000번, 10,000번을 해야 될 것을 한 10번 미만으로 해도 동일한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이런 실험 방법이 있다면 그걸 써야 되는 거죠. 실험 기획법 방법. 아니면 유사한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학습한 결과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겠다고 볼 수 있겠어요. 모델에 대한 평가는 보통 여러분 그러니까 SSE라든가 MSE 방법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델에 대한 그 프리딕이라는 것이 예측 문제에서는 인풋을 넣어서 그 결과를 내주는 거죠. 그래서 학습된 그 모델에 프리딕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써서 우리 데이터를 넣어주면 그것을 우리가 학습된 지식을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이 프리딕을 가지고 뭡니까 실제로 그 실제와의 그 차이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차이를 계산해서 우리가 그 MSE 에러를 계산할 수 있는 민스키 에러를 또한 민스키 에러를 계산해서 실제로 여기서 계산한 민스키 에러와 그 다음에 여기서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민스키 에러가 사실은 동일한 데이터에서는 같아야 되는 거죠. 동일한 데이터에서는. 그래서 우리 코드에서 보면 여러분 같게 돼 있죠. 우리 한번 코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코드를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그 민스키 에러가 테스트인 경우에는 175, 그 다음에 트레이인 경우는 206이 나왔어요. 우리가 그 스코어, 이밸리에이션 스코어를 보면은 지금 우리는 SSE를 계산했는데 MSE를 계산하면 이것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모델 원점 이밸리에이션을 보면은 이 트레인 스코어와 테스트 스코어가 나와요. 테스트 스코어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서 또 에러를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 SSE를 계산했어요. SSE를. 그러나 MSE를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모델에서 SSE와 SSE를 계산했는데 우리가 MSE를 여러분 그 모델 원점 MSE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SSE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MSE를 프린트를 하게 되면 이 결과가 실제로 이밸류에이션에서 나온 이 결과하고 같게 돼 있을 텐데 이것은 한번 숙제로 해보도록. 자, 이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요 결과가 이와 같이 나왔는데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프리딕이라고 하는 결과를 사용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은 숙제로 내겠어요. 숙제로 낸다는 의미는 뭐예요? 시험이 가까웠는데 숙제로 낸다는 의미는 그 의미를 여러분 잘 좀 파악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면 요 트레인 스코어와 테스트 스코어, 요 이밸류에이션 함수를 써서 나온 요 값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MSE 값이에요. mean square라. mean square라. mean square라는 원래 mean square라는 한번 찾아서 계산을 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면 돼요.